PR이 4배다. 이런 뭐 절대적으로 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3배, 4배짜리 회사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3천 시대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이 투자와 관련된 비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증시랑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밸류에이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무제표 무용론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과거 같은 경우는 매출을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을 하자. 뭐 그래서 PSR 뭐 이런 기준도 나왔고 최근에는 꿈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PDR 뭐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네. 이 꼼꼼하게 따져볼수록 오히려 더 손해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을 사야 돈을 번다. 뭐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소형주 분석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하나도 안 오르고 우리 와이프는 냉장고 이쁘다고 삼성전자 샀는데 뭐 더 많이 올라서 자괴감이 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종종 듣고는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저 골프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야 사실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한두 번 잘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1000번, 1000번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학습량에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린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아직은 많이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이건 이해하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시를 둘러싼 환경들에 끊임없이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개별 기업단에서도 온갖 일들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건 사고. 사건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결국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어떤 높은 가격을 지불을 했는데 그런 어떤 기스가 나는 일들이 생기면 여기서 가격의 힘이라는 게 발휘가 됩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으면은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지만 기대감이 적고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흡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잘 나가기만 할 때는 사실 안 따져도 되는 거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버퍼를 만들어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내가 잘못 봤을 실수에 대해서 버퍼를 만들어줘야 되고 가치 투자자들은 그거를 이제 가격이라는 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PSR이나 PDR을 이용해서 계속 잘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고 네. 사실 안 따져봐도 되는 그분만의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을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 좀 신중한 투자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미래가 나한테 정말 눈에 쭉 보일 정도로 이 기업의 미래가 쭉 보일 정도로 과연 예측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또 이런 새로운 어떤 기법들 고평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과열된 장의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처럼 모시는 책이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4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조차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에도 그때 당시에 첨단 산업들, 미래를 이끌 거라고 생각했던 산업들, 뭐 예를 들면 항공,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웠을 때 얼마나 다들 흥분했겠습니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심지어는 그때 이제 50년대에는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심지어 50년대 인공위성 테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PDR로 접근을 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약간 형태는 좀 달리 나오지만 본질적인 속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일단 저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 가치 투자 말고 좀 네. 어느 정도 모멘텀 투자에도 좀 비중을 좀 늘리고 그냥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근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좀 그런 유혹들을 좀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치 투자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저한테 기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 방법론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저한테는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이게 뭐 모두에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 이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랬던 거는
사실 그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지금까지 계속 내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계속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얻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흔들림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대신 현실적인 부분도 받아들입니다. 가치 투자가 어느 구간에서나 가장 좋은 성과를 내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보면 견디고 버틸 때 조금 부주의하게 투자를 하거나 모멘텀에 편승하거나 이런 데들이 왜 과거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 그 수가 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사라지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제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에 반대로 사실 저거를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이게 큰일 날 수 있겠구나를 또한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런 유혹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과 공포 그리고 조급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성과 경험의 힘으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실을 심지어는 어렸을 때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워낙에 제 주관이 강하고 가치 투자의 속성이 사실 이 성적의 부침이 특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언더퍼폼을 하면서 괴로운 구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사실 신변에 이제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사실 선배님들이나 각종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법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우리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대주주가 돼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이걸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창업을 한 면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업 탐방, 그다음 기업 분석 이런 거 정말 즐겨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탐방하고 분석한 기업 중에 실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한 10%도 안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담으시는지. 가치 투자자들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면 많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 뭐 좋은 경영자, 그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에 이거를 하나로 그냥 응축을 하면 제가 찾고 싶은 회사는 경영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경영을 잘한다는 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또 키워서 성장을 만들어가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잘 퇴치하고 또 이렇게 번 돈을 잘 나눠주고 이런 게 저는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치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더 붙여서 교집합을 찾는데 그게 바로 이 좋은 게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서 아직은 모르는 그걸 찾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맞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회사 그리고 싼 회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좀 고된 작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보지만 많이 또 스킵을 하고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거는 이 교집합에 있는 경영을 잘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 요소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회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보고 많이 버리고 추리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경영을 잘하는 기업,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업이 경영을 잘하는 건가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삼성전자 왜 사실까 생각해 보면 삼성은 경영을 잘한다라는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그런 테마형 펀드들도 인기를 끄는 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과 가치의 미스매치가 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주 길게 보면 미래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 부침이 꽤 있는 어떤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측치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중소형 회사들 이런 데들을 계속 찾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 보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이더라도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쓸 수 있게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독점 납품, 거의 과점적 납품이기 때문에 양이 계속 늘고 이게 뭐 남한테 뺏긴다거나 이럴 염려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 돈을 법니다. 그럼 이렇게 번 돈으로
계속 아이템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신사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사업을. 예, 뭐 퀀텀 닷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반도체 전구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용 바인더 접착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존 사업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잘 지켜가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붙여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벌써 케미칼 아닙니까? 케미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네. 이 아이템이 조금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은 다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려져 있던 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이 회사 주식을 좀 많이 사서 아직까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경영은 잘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시장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아마 이름만 조금 섹시하게 바꿨어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소비재 기업이 또 아니고. 네, 잘 이제 좀 익숙한 품목들이 아니니까요. 그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알아낸 거죠.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경영을 잘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된 주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뭐 어떤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의 몇 배수의 몸값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PR이 4배다. 이런 뭐 절대적으로 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3배, 4배짜리 회사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3천 시대인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뭐 1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4배 때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성장률이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20%씩 이익이 상당 기간 20%씩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12배 사는 것도 비싸지 않고 15배에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장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도를 수반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또 직관적으로는 시장의 평균적인 PER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3,000선이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공식을 하나 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8.5 플러스 가로하고 이제 기대 성장률 곱하기 2 가로 닫고 요렇게 멀티플이 뭐 적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몇 배를 쳐주느냐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익이 어떤 추이로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거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해서 과연 몇 배가 적정한 가격이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사실 내부적인 어떤 토론들과 많은 논리 싸움들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정확하다면 시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이제 계속 리레이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현금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숨어 있는 뭐 자회사나 이런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사실 이게 적정가가 얼마 다보다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이거를 중간에 만들어가는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이게 얼마의 정확도를 결국에는 갖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정가가 뭐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예측을 해서 그게 맞으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는다. 그럼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안 맞아도 돈을 안 잃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팔만한 이유가 중간에 없어서 1년 2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14년을 하고 14년 동안 얼마나 15배에서 올랐어요.